재훈아, 미안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그녀는 눈물로 얼굴을 가린 채 무릎을 꿇었다. 말라버린 손이 내 바짓단을 붙잡고 떨렸다. 한때 세련된 향수를 뿌리던 여자가 이제는 싸구려 화장품 냄새 속에서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잊고 있던 장면 하나가 번개처럼 되살아났다. 나 임신했어. 그날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 사람 아이야. 나 이제 그 사람이랑 살 거야. 당신 같은 기름 냄새 나는 인생 말고 진짜 여자로 살고 싶어. 그 말은 내 가슴을 갈랐다. 민정은 그날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마치 오래 준비해온 대사를 읊듯 당당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내 세상은 조용히 무너졌다. 그런데 지금 그 여자가 다시 내 앞에 와 있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내게 미안하다는 말을 수없이 되뇌며 시간은 돌지 않는다. 하지만 무너진 인생은 가끔 제자리로 기어들어와 늦은 후회를 토해낸다. 나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이게 바로 그녀가 선택한 새로운 삶의 끝이구나.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나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내 이야기는 꾸며낸 게 아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대부분 끝까지 말하지 못한 일이다. 이름과 몇몇 상황만 바꿨을 뿐 이건 내가 직접 겪은 현실이다. 나는 한재훈, 45살. 서울 양재의 차량 정비센터에서 계약 정비 기사로 일한다. 매일 아침 7시 기름과 쇠 냄새가 섞인 공기를 들이마시며 하루를 시작한다. 손끝에는 늘 기름때가 배어있고 작업복은 아무리 빨아도 새 옷처럼 깨끗해지지 않는다. 그래도 엔진이 다시 살아나는 소리를 들을 때면 그 하루가 괜찮게 느껴진다. 아버지는 평생 정비 일을 하셨다. 기계는 손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고치는 거야. 그 말을 들으며 자랐다. 나도 그 말처럼 차 한 대의 마음을 담아 손을 댔다. 단골 손님들이 재훈 씨 손은 믿을 수 있다고 말해줄 때면 그보다 큰 보람은 없었다. 아내 민정과 결혼한 지는 어느덧 8해가 넘었다. 그녀는 강남의 피부과에서 실장으로 일했다. 항상 단정했고 말 한마디에도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이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 정돈된 머리, 은은한 향수 냄새. 나는 가끔 생각한다. 기름 냄새 나는 나 같은 남자를 왜 그때 그녀는 선택했을까? 우리의 시작은 소개팅이었다.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 스커트를 입은 민정은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보였다. 나는 어색해서 말이 잘 안 나왔지만 민정은 먼저 부드럽게 물었다. 어떤 일 하세요? 차량 정비 일을 합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멋있네요. 손재주 있는 남자, 저 그런 사람 좋아해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운명처럼 느껴졌다. 연애 시절 민정은 내 손의 기름때를 보고도 이게 일하는 남자의 손이네라며 웃었다. 그 웃음에 나는 하루하루 더 열심히 살았다. 그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남자가 되고 싶었으니까. 결혼 초엔 평범하지만 따뜻했다. 민정은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줬고 퇴근한 나를 반갑게 맞아줬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그 말 한마디에 피로가 녹았다. 주말이면 함께 시장을 보고 영화를 보고 늦은 밤엔 맥주 한 캔 나눴다. 그때 나는 행복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줄 알았다. 하지만 결혼 3년 차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다. 언제 아기 가질 거예요? 그 질문이 처음엔 농담처럼 들렸지만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다. 병원에서도 이상은 없다고 했다. 그저 운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더라. 민정은 예민해졌고 나는 조심스러워졌다. 말 한마디에도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현관을 열자 거실 불이 켜져 있었지만 집 안엔 이상한 냉기가 감돌았다. 민정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톱을 뜯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작업복을 벗으며 조심스레 물었다. 무슨 일 있어?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숨을 고르더니 겨우 입을 열었다. 여보, 나 임신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결혼한 지 8해 만에 듣는 기적 같은 소식이었다.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고 믿었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그녀에게 다가가 안으려 했다. 하지만 민정은 손으로 나를 밀어냈다. 잠깐만 들어봐. 그녀의 목소리는 어딘가 이상했다. 기쁨의 떨림이 아니라 차갑고 무거웠다. 내 안에서 불길한 예감이 천천히 피어올랐다. 민정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그 아이 당신 아이 아니야. 순간 세상이 멈췄다. 손에 들고 있던 공구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철판 위로 굴러가며 나는 금소금이 울렸지만 내 귀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공기가 멈추고 숨이 막혔다. 그날의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뭐라고? 입 안이 말라붙었다. 목구멍이 막혀서 겨우 짜낸 그 한마디조차 공중에서 허공으로 흩어졌다. 민정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다. 미안해. 하지만 이게 현실이야. 나 그 사람이랑 살 거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고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다. 그 사람이 누군데 누구야? 평생 단 한 번도 그녀에게 소리친 적이 없었는데 그날만큼은 참을 수 없었다. 내 목소리는 울분과 절망이 뒤섞여 떨리고 있었다. 민정은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그 눈에는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다. 대신 모든 걸 끝낼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냉정한 결심이 서 있었다. 강도혁이야. 학원 원장이자 입시 컨설팅 센터 대표. 그 사람과 함께 할 거야. 그 이름이 귀를 찢고 들어왔다. 몇 달 전부터 민정이 입에 올리던 이름이었다. 도혁 씨가 그런 말을 했대. 요즘 도혁 씨 학원이 잘 된다더라. 나는 단순히 거래처 쪽 사람이라 생각했다. 그녀가 내 옆에서 웃으며 이야기할 때마다 나는 아무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든 게 경고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나는 눈치 하나 없는 멍청한 남편이었다. 언제부터야? 민정은 짧고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6개월 전부터. 그 한 문장이 칼날처럼 가슴을 베었다. 그 반년 동안 나는 매일같이 퇴근 후 오늘 하루 어땠어? 하고 물었고 그녀는 미소 지으며 괜찮았어 라고 대답했다. 그 웃음, 그 눈빛, 이젠 그 모든 게 연극이었음을 안다.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뭐가 그렇게 부족했어? 내 목소리가 흔들렸고 눈앞이 흐려졌다. 하지만 민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사랑이 없었어. 우린 그냥 버티는 결혼이었잖아. 그런 삶은 지옥이야. 이혼하자.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8해 동안 쌓아온 시간들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아침마다 마시던 커피, 주말마다 함께 보던 예능 프로그램, 기념일마다 찍었던 사진들, 함께 고른 커튼, 같이 꾸민 거실, 그 모든 게 내 안에서 불처럼 타올라 재가 되어 흩어졌다. 정말 이혼하고 싶어? 응. 그래야 우리 모두 편해.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이미 돌아올 마음이 없다는 걸 그 한마디로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사랑이 없었나? 아니면 나 혼자만 사랑이었던 걸까? 다음 날 아침 민정은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고 현관을 나섰다. 당분간 언니 집에 있을게.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가방에는 옷과 화장품이 가지런히 들어있었다. 이미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흔적이 보였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 안을 울렸다. 그 뒤로 남은 건 숨막힐 만큼의 정적뿐이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벽에 부딪히며 울리고 냉장고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 이웃집 강아지 짖는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렸다. 소리가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인데 그날의 정적은 오히려 나를 죽이는 것 같았다. 나는 결심했다. 이대로 끝낼 순 없었다. 성실하게 살아온 8년이 누군가의 거짓과 욕망으로 짓밟히게 둘 수는 없었다. 무너진 마음 한켠에서 차가운 각성이 일었다. 민정이 떠난 지 일주일쯤 됐을 때였다. 나는 서울남부지방법원 근처의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었다. 김 변호사, 50 중반쯤의 차분한 남자였다.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혼과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증거는 확보하셨죠? 그 한마디에 머릿속이 정리됐다. 며칠 동안 집을 뒤지며 모은 것들, 민정이 남겨둔 호텔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서랍 속 오래된 스마트폰. 그녀는 급히 나가느라 예전 폰을 그대로 두고 갔다. 그 안에는 그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사랑해. 오늘 밤 기다릴게. 나도야. 호텔 예약했어. 화면을 넘길 때마다 손끝이 떨렸다. 그러나 분노 대신 묘한 냉기가 스며들었다. 나는 이 증거들이 내 인생을 되찾을 유일한 무기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나하나 캡처하고 날짜별로 정리했다. 김 변호사는 자료를 살피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위자료 청구 가능하고 재판에서도 확실히 유리합니다. 그의 말에 마음 한쪽이 잠시나마 놓였다. 법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내 억울함이 숫자와 판결로 증명될 거라 믿었다. 그날 저녁 정비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 휴대폰 화면에 민정이라는 이름이 떴다. 심장이 요동쳤다. 혹시 후회라도 한 걸까? 그 짧은 희망이 착각이라는 걸 깨닫기까진 몇 초도 걸리지 않았다. 이혼 서류 받았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민정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예전의 온기 대신 피로와 짜증이 묻어 있었다. 당연하지. 이대로 끝낼 순 없어. 재훈아, 우리 이미 끝났잖아. 왜 서로 힘들게 해? 힘들게 한 게 누군데?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전화기 너머로 들린 짧은 한숨, 그리고 냉담한 대답. 알았어. 끝까지 가보자. 나도 각오할게. 뚝. 신호음만 남았다. 그녀의 목소리엔 미안함도 후회도 없었다. 오히려 내가 괜히 소송을 걸어 괴롭히는 사람처럼 들렸다. 며칠 뒤 동네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던 중 사장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재훈 씨, 민정 씨 그 사람하고 같이 산다던데요. 배도 제법 나왔다던데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나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며 겨우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그 짧은 사이 민정과 도혁은 이미 한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녀는 나와 살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여의도 한강변의 고급 오피스텔의 둥지를 틀었다. 창문 밖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고 복도엔 대리석이 깔린 그곳. 그런 삶은 기름 냄새에 익숙한 내 손으로는 감히 닿을 수 없는 세계였다. 나는 그 건물의 사진을 휴대폰으로 찾아보다가 웃음이 나왔다. 민정이 원한 건 결국 이런 삶이었다. 손에 기름때 묻은 남편 대신 손목에 시계 반짝이는 남자. 그녀가 택한 건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었다. 그날 밤, 불 꺼진 집은 냉장고에 진동 소리만 남아 있었다. 잠이 오지 않아 결국 차를 몰았다. 가야 할 곳도 멈출 곳도 모르고 도로를 달리다 보니 어느새 도역의 아파트 앞이었다. 21층짜리 신축 건물. 베란다마다 불빛이 켜져 있었다. 멀리서 봐도 그곳은 나와는 다른 공기를 마시는 세상이었다. 나는 차 안에서 한참 그 건물을 바라봤다. 그 불빛 속 어딘가에 민정이 있겠지. 그녀가 원했던 건 결국 이런 세상이었구나. 내 인생의 기름 냄새가 그녀에겐 지워야 할 얼룩이었을 것이다. 한 달 후 법정 날짜가 잡혔다. 이혼 조정과 상간자 소송이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열렸다. 법원으로 향하는 길이 낯설게 무거웠다.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뛰었다. 오늘은 나를 버린 두 사람을 처음 마주하는 날이었다. 조정실 문을 열자 민정이 이미 와 있었다. 그녀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 있었다. 대략 임신 6개월쯤 되어 보였다. 그 옆엔 도혁이 깔끔한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다. 곧게 세운 어깨, 반듯한 머리, 자기 확신에 찬 표정. 내가 상상했던 비열한 인간의 얼굴은 아니었다. 그게 오히려 더 역겨웠다. 도혁은 나를 보며 얕게 웃었다. 부끄러움도 미안함도 없었다. 오히려 이제 내 차례라는 듯 느긋한 눈빛이었다. 민정 역시 나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돌렸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양쪽이 먼저 대화해 보시죠. 민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고 위자료는 요구하지 않을게. 대신 조용히 끝내줘.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는다니. 잘못한 게 누군데? 내 목소리가 조정실 안을 울렸다.
그때 도혁이 태연하게 끼어들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이 잘못입니까?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찢었다. 나는 조용히 웃었다. 사랑, 남의 가정을 무너뜨린 걸 사랑이라 부르나? 도혁은 어깨를 으쓱였다. 누가 먼저 꼬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서로 끌렸을 뿐이에요. 그 태연한 얼굴에 나의 8년이 산산조각 났다. 결국 조정은 결렬됐고 재판으로 넘어갔다. 복도로 나서려는데 뒤에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재훈 씨. 돌아보니 단정한 인상의 여자가 서 있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조용하지만 눈빛이 단단했다. 저는 이지은이에요. 강도혁의 아니, 곧 전 남편이 될 사람의 아내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졌다. 그녀가 바로 그 남자의 아내였다. 아니, 이제는 나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 커피 한 잔 괜찮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적어도 이 사람 앞에서는 거짓된 얼굴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카페 창가에 마주 앉은 지은 씨는 조용히 말을 꺼냈다. 저도 상간자 소송 걸었어요. 남편 상대로요.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끝에는 단단한 결심이 배어 있었다. 언제 알게 되셨어요? 3달 전이에요. 남편 핸드폰 문자에서 봤어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죠.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녀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그 떨림 속에서 나는 내 모습을 봤다. 무너졌지만 애써 버티는 얼굴. 그녀는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라고 했다. 아이도 없다고 했다. 그래도 15년이라는 시간이 아깝죠. 그 말에 나도 고개를 떨궜다. 우리가 잃은 건 사랑이 아니라 버텨온 믿음이었다. 함께한 세월이 배신의 순간 하나로 무너지는 감각. 그건 누구에게나 잔인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다. 법정 일정 때문에 만나기도 했고 때로는 서로의 안부를 묻는 짧은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다. 처음엔 단순히 같은 처지라서 위로가 됐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조금씩 녹였다. 지은 씨는 조용했지만 강했다. 상처를 숨기지 않았고 그 아픔을 품은 채 제자리에서 묵묵히 버텼다. 그런 사람이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말을 걸고 집에 돌아오면 차분히 책을 읽는 사람. 그 단정한 일상 속에서 나도 조금씩 평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세상은 잔인하게도 소문을 가장 잘 퍼뜨렸다. 민정과 도혁의 얘기는 여전히 동네를 돌고 있었다. 마트에서 손을 잡고 장을 보고 식당에서 웃으며 밥을 먹는 그들의 모습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마치 정식 부부라도 된 듯 태연하게. 민정은 SNS에 불러온 배를 드러낸 사진을 올렸다.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새로운 삶의 시작. 댓글엔 축하해요가 쏟아졌지만 화면 밖의 사람들은 모두 혀를 찼다. 불륜으로 얻은 생명을 자랑하다니 그녀는 끝내 부끄러움을 잃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속이 뒤틀렸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었다. 그런 사람과 더 오래 살았다면 내 마음은 이미 폐허가 됐을지도 모른다. 지은 씨와의 만남은 내게 작은 안식이었다. 우리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고통을 읽을 수 있었고 조용히 마주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다. 민정에게서는 느낄 수 없던 온기가 그녀에게는 있었다. 3달쯤 지났을 때였다. 동네 약국 주인이 건넨 말이 내 귀를 때렸다. 민정씨, 어제 아들 낳았다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일지 않았다. 그럼에도 가슴 어딘가가 텅 비는 느낌이었다.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한때 함께 꿈꿨던 장면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었다. 며칠 뒤 병원 앞에서 우연히 민정을 마주쳤다. 그녀는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다. 작고 연약한 생명이었지만 얼굴은 놀라울 만큼 평온했다. 나는 무심코 말을 건넸다. 민정아.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야이고 창백했다. 아기, 예쁘네. 응, 고마워. 짧은 대화였다. 하지만 그 몇 초가 8년의 세월보다 길게 느껴졌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이 없었다. 지쳐 있었고 어딘가 후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가 아기를 안고 멀어져 갈 때 묘한 감정이 밀려왔다. 미움과 연민이 동시에 그녀가 선택한 삶의 대가가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걸 나는 알았다. 한 달쯤 뒤 지은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도역학원, 요즘 상황이 많이 안 좋대요. 학부모들이 다 옮긴다네요. 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결국 올 게 왔구나. 불륜 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다. 믿음을 파는 업종에서 배신을 저질렀으니 남은 건 몰락뿐이었다. 그래도 아직은 한강뷰 아파트를 버리지 못한 모양이었다. 그 말을 들으며 연민보다는 냉소가 먼저 떠올랐다. 그들이 쌓은 건 신뢰가 아니라 거짓 위의 성이었으니까. 한편 나와 지은 씨의 관계는 천천히 변하고 있었다. 서로를 위로하던 말들이 이제는 조심스레 마음을 두드렸다. 그녀는 여전히 상처 입은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는 희미한 빛이 있었다. 어느 저녁 우리는 한강변을 걸었다. 가로등 불빛이 물 위에 길게 퍼지고 바람에는 봄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요즘 생각이 많아요. 도역과의 15년이 과연 의미 있었을까? 결론이 나셨어요?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도 나름 행복했으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끝이 좋지 않았을 뿐이죠. 지은 씨의 그 한마디는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다. 그녀는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다. 분노 대신 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 15년의 결혼이 무너졌지만 품위는 잃지 않았다. 그 성숙함에 나는 깊이 감탄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요. 민정과의 8년도 완전히 헛된 시간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죠. 우리는 한강변을 걸으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만 할 수 있는 아주 깊은 대화였다. 그날 강물 위로 반사된 불빛이 유난히 따뜻했다. 마치 새로 시작될 삶이 그 안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는 것처럼. 그로부터 6달 후 드디어 재판 결과가 나왔다. 이혼 인용, 상간자 소송 승소, 민정과 도역에게 각각 위자료 3천만 원, 재산 분할은 7대3 내가 더 유리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법정 안은 숨죽인 듯 고요했다. 피고 민정, 피고 강도역, 위자료 각 3천만 원 지급. 그 한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민정의 얼굴이 굳었다. 도역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3천만 원. 그들이 말하던 사랑의 값이었다. 내게는 상처의 보상금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스스로의 탐욕에 붙은 가격표였다. 항소하겠습니다. 도역이 변호사에게 속삭였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항소는 취하됐다. 법정을 나서는데 복도 끝에서 지은 씨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축하해요, 재훈 씨. 이제 끝이 보이네요. 지은 씨도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조용한 식당에서 마주 앉았다. 잔 하나에 와인을 나눴다. 그날의 와인은 이상하리만큼 달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지은 씨가 고개를 숙였다. 저 고백할 게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재훈 씨를 좋아해요. 같은 처지라서 위로받던 게 아니라 이제는 한 사람으로서 좋아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쪽이 따뜻하게 풀렸다. 나는 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저도 그래요. 지은 씨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우리는 웃었다. 계산도 두려움도 없이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다. 천천히 해요.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 그럼요. 서두를 필요 없죠. 그날의 공기에는 봄 냄새가 났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마음.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얼마 후 민정과 도역의 소식이 또 들려왔다. 도역의 학원이 거의 무너졌다는 이야기였다. 원생의 절반 이상이 빠져나가고 신규 등록도 끊겼다고 했다. 믿음을 팔던 사람이 배신을 저질렀으니 신뢰를 잃는 건 당연했다. 요즘 도역 술 많이 마신대요. 스트레스가 심하대요. 동네 사람들의 말이었다. 위자료까지 물고 학원 수입이 줄면 버틸 방법이 없을 것이다. 얼마 뒤엔 더 충격적인 얘기가 들려왔다. 도역이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울기만 해도 화를 낸다고 했다. 민정씨 요즘 많이 운대요. 얼굴도 완전히 말랐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 어딘가가 묘하게 저릿했다. 미움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
불쌍하다고 느꼈다. 스스로 선택한 길이지만 아이는 아무 죄도 없으니까. 그러나 그 연민도 오래가지 않았다. 몇 달 후 또 다른 소문이 퍼졌다. 도혁이 도박을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카지노 출입이 잦고 큰돈을 잃었다는 얘기까지 들려왔다. 지은 씨는 고개를 저었다. 참, 결국 그렇게 끝나네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자업자득이었다. 그들의 탐욕이 이제 그들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날 밤이었다. 휴대폰 화면에 낯익은 번호가 떴다. 민정이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지쳐버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재훈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너무 잘못했어. 후회하고 있어. 그녀의 울음이 수화기 너머로 번졌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었어? 민정은 흐느끼며 말했다. 도혁이가 변했어. 예전 같지 않아. 아이한테까지 화를 내고. 그제야 모든 소문이 사실임을 알았다. 민정은 울먹이며 계속 말했다. 내가 너무 바보였어. 진짜 사랑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야. 이게 사랑이 아니야. 그녀의 울음은 절망과 후회의 경계에 있었다. 그녀는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민정아, 이미 늦었어. 건넌 강은 다시 돌아갈 수 없어. 내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잖아. 재훈아,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내달리는 듯했지만 이제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뭘 다시 생각해? 우린 끝났어.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짧은 정적 그리고 흐느낌. 그녀는 한참을 울더니 전화를 끊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나는 그 일을 지은 씨에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도혁은 그런 사람이에요. 좋을 때만 사람이고 힘들어지면 달라지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아이가 있는데. 그래서 더 문제예요. 그런 사람은 아이에게도 책임질 줄 몰라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지은 씨는 냉정했지만 잔인하지 않았다. 그녀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 단단함 속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도혁은 결국 자기만 아는 인간이었다. 좋을 때만 사랑하고 어려워지면 도망치는 사람. 민정은 이제야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하지만 너무 늦게. 나는 더 이상 동정하지 않았다. 모든 건 그녀가 선택한 결과였다. 책임도 대가도 스스로 져야 했다. 이제는 내 삶을 지켜야 할 차례였다. 나는 지은 씨와의 미래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로부터 6달 뒤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다. 도혁의 학원이 완전히 문을 닫았다는 거였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는 사채업자에게까지 손을 댔다고 했다. 재훈 씨, 큰일 났어요. 지은 씨가 다급히 전화를 걸어왔다. 도혁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돈 좀 빌려달래요.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온대요. 얼마나? 2천만 원이요. 못 갚으면 큰일 난다고 울면서 애원했어요. 2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건 지은 씨의 얼굴이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남편이었던 그 사람 때문에 그녀의 마음엔 복잡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당연히 안 돼요. 염치가 있어야죠. 그녀의 말은 단호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그녀는 완전히 과거에서 벗어났다. 그 무렵 민정의 소식은 더욱 어두워졌다. 도혁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민정에게 손을 댄다는 소문이 돌았다. 밤에 아기 안고 뛰쳐나오더라고요. 얼굴에 멍도 있었대요. 며칠 뒤 나는 마트 앞에서 그녀를 마주쳤다. 아이를 안고 있는 민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창백한 얼굴, 부은 입술, 눈 밑에 짙은 멍. 한때 고급 향수를 뿌리던 여자의 흔적은 없었다. 민정아. 내가 부르자 그녀가 깜짝 놀라며 얼굴을 가렸다.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넘어져서 그래. 별거 아니야. 그녀는 억지로 웃었지만 그 웃음은 금세 무너졌다. 조심해. 나는 짧게 말하고 돌아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 초라했다. 그러나 그건 내가 만든 그림자가 아니라 그녀 스스로 만든 인생의 결과였다.
일주일 뒤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다. 민정씨,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갔대요. 도혁이가 완전히 미쳤다네요. 어젯밤 그들의 아파트에서 심한 고함 소리가 났다고 했다. 이웃들이 경찰을 부를까 하다 말았고 다음날 아침엔 도혁 혼자만 남아 있었다. 결국 민정은 버티지 못하고 아이를 데리고 도망친 것이다. 하지만 친정에서 얼마나 받아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다. 그녀의 부모도 딸의 불륜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으니까. 며칠 뒤 지은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정 씨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대요. 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처음엔 많이 화내셨대요. 멀쩡한 남편 두고 가정을 버리더니 이제는 맞고 다닌다고요. 그런데 손자를 보니까 마음이 약해지신 것 같대요. 그 말에 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민정의 어머니 입장이라면 얼마나 복잡했을까. 딸이 잘못한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내쫓을 수도 없는 현실. 지은 씨는 이어 말했다. 결국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일단 당분간은 집에 있게 하자. 하지만 일자리를 구해서 곧 독립해야 한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말이었다. 누구나 자기 삶의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 그게 최소한의 책임이었다. 그 무렵 도혁의 상황은 더 끔찍하게 악화됐다. 사채업자들이 아파트로 들이닥쳤고 그는 결국 짐을 싸서 사라졌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다. 도박으로 진 빚을 감당하지 못한 채 스스로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 소식을 들은 지은 씨는 고개를 숙였다. 결국 그렇게 됐네요.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이네요.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긴 악몽이 끝났다는 확신이었다. 며칠 뒤 내 이름으로 된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보낸 사람 서민정. 재훈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진짜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헛된 꿈을 꿨어. 너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몰라봤어. 이제 와서 말해 뭐하겠지만 정말 후회하고 있어.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알아. 부디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편지를 다 읽고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분노도 연민도 아닌 묘한 감정이 남았다. 8년 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재처럼 흩어지는 느낌이었다. 그녀가 남긴 문장은 마치 늦은 고백 같았다. 그러나 이제 내 마음은 그곳에 머물지 않았다. 이미 내 옆엔 다른 봄이 와 있었으니까. 그날 저녁 나는 지은 씨에게 편지 이야기를 꺼냈다. 복잡해요. 하지만 이미 끝난 일이에요. 이제는 지은 씨가 있으니까. 그녀는 말없이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잔잔히 웃었다. 저도 그래요. 재훈 씨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 웃음은 조용했지만 깊었다. 오랜 고통의 끝에서 찾아온 진짜 평화의 웃음이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네. 이번엔 꼭 행복하게 살아요. 그 약속은 바람처럼 가볍지 않았다. 우리가 지나온 길은 너무 멀고 너무 깊었으니까.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살았다. 함께 걷는 모든 하루가 감사했고 그 모든 평범함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창문 너머로 봄바람이 들어왔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지옥 같은 과거는 이제 끝났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용하지만 단단한 행복이 피어나고 있었다. 1년 후 봄, 나는 지은 씨에게 프러포즈를 했다. 지은 씨, 정말 나와 결혼해 주실래요? 그녀는 잠시 웃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재훈 씨가 아니면 안 돼요. 그 한마디에 지난 시간의 상처가 모두 녹아내렸다. 누군가는 무너졌고 누군가는 다시 피어났다. 그리고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진짜 사랑은 화려한 불빛 속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견뎌주는 사람과 걷는 길 위에 있다는 것을. 결혼식은 조용하고 따뜻했다. 정비소 동료들, 지은 씨의 학교 동료들, 그리고 양가 부모님만 초대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작은 예배당을 빌려 진심만 담기로 했다. 흰 꽃과 피아노 선율이 흐르는 그곳에는 허세 대신 평화가 있었다. 주례를 맡은 김 목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다.
이 자리에 선 두 분은 각자 깊은 고통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이겨내고 서로에게서 새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사랑의 진짜 의미입니다. 나는 지은 씨의 손을 꼭 잡았다. 이번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녀의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다. 재훈 씨, 앞으로 잘 부탁해요. 저야말로요.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반지를 끼우는 순간 오래된 어둠이 서서히 물러났다. 내 삶의 두 번째 봄이 그렇게 시작됐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떠났다. 3박 4일 동안 우리는 파도 소리와 함께 걸었다. 바람은 따뜻했고 지은 씨의 웃음은 평화로웠다. 재훈 씨, 우리도 아이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럼요. 건강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날 밤 별빛이 바다 위에 부서졌다. 그것이 마치 우린 미래의 약속처럼 느껴졌다. 서울로 돌아온 뒤 우리는 새 전셋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작은 집이었지만 둘이 살기엔 세상에서 가장 넓고 따뜻한 공간이었다. 지은 씨는 매일 저녁 향초를 켜두었고 나는 퇴근길마다 집에 빨리 가고 싶었다. 그녀는 내게 쉼표였고 나는 그녀의 기댈 어깨였다. 결혼 6개월쯤 지났을 무렵 기적 같은 소식이 찾아왔다. 재훈 씨, 나 임신했어요. 정말요? 확실해요?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8주래요. 순간 세상이 환하게 빛났다. 나는 지은 씨를 안고 빙글빙글 돌았다. 42에 처음으로 아버지가 되는 순간이었다. 우리 아기가 생겼네요. 응, 건강하게 낳을게요. 그날 이후 나는 세상에서 가장 바쁜 남자가 됐다. 아침에는 입덧하는 아내를 위해 미음을 끓였고 퇴근 후에는 그녀의 발을 주물러 주었다. 민정과 살던 시절엔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들이었다. 재훈 씨, 이렇게 잘해주시니까 정말 행복해요. 당연하죠. 우리 아이를 가진 아내인데요. 시간이 흐르며 지은 씨의 배는 천천히 불러왔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생명을 바라보며 나는 새삼 깨달았다. 사랑은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매일 곁에 있는 사람의 숨소리를 지켜보는 일이라는 걸. 가끔 민정의 소식도 들려왔다. 친정집에서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며 아이를 키운다고 했다. 많이 아이였다는 얘기도 들려왔다. 하지만 이제 그 이름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내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지켜야 할 새로운 가족에게 향해 있었으니까. 임신 9개월째 지은 씨는 삼성포인과에 입원했다. 나는 매일 병원에 들러 그녀의 손을 잡아 주었다. 재훈 씨, 곧 아빠 되시겠네요. 간호사의 말에 실감이 밀려왔다. 그동안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가며 내 안의 두려움과 설렘이 함께 떨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새벽 3시 병원 복도에는 조용한 숨소리만 맴돌았다. 분만실 앞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았다. 시간이 멈춘 듯한 몇 시간 후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미소 지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다. 42의 나이에 처음으로 품은 생명. 유리창 너머로 본 아기의 얼굴은 너무 작고 너무 완전했다. 빨갛게 움츠린 손가락, 작게 오므린 입술. 그 모든 것이 기적이었다. 우리 아기 이름 뭐라고 지을까요? 지은 씨가 힘겹게 웃으며 물었다. 한민이 어때요? 세상을 넓게 품는 마음으로 자라라는 뜻으로. 좋아요, 한민이. 그렇게 우리 아들 한민이가 세상에 태어났다. 한민이가 태어난 지 1년이 지난 봄날이었다. 정비소에서 차량을 점검하던 중 문득 낯선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고개를 들자 익숙하지만 한참 낯선 얼굴이 보였다. 민정이었다. 재훈아. 그녀는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다. 야윈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였고 머리카락은 힘없이 늘어져 있었다. 곁에는 4살쯤 된 아이가 서 있었는데 마르고 기운이 없어 보였다. 무슨 일이야? 미안해, 정말 급해서 왔어. 아이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아이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얼마나 필요한데? 50만 원만. 아이가 폐렴이래.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지갑을 열었다. 갚지 말고 아이 병원비로 써. 민정은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다. 정말 고마워. 꼭 갚을게. 갚지 않아도 돼.
그 아이는 죄가 없잖아.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급히 나갔다. 닫히는 문 뒤로 공기 속엔 오래된 한숨만 남았다. 그 뒷모습은 더 이상 미움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초라했다. 그날 저녁 나는 지은 씨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다. 잘했어요. 아이는 아무 죄도 없잖아요. 미안해요. 허락도 안 받고.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진 당신이니까 제가 더 사랑하는 거예요. 지은 씨는 내 볼에 살짝 입을 맞췄다. 그 따뜻한 온기에 모든 과거가 녹아내리는 듯했다. 몇 달 뒤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다. 도혁이 사기죄로 구속됐다는 이야기였다. 학원 운영 시절 학부모들의 수강료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불륜, 폭력, 사기. 그에게 남은 건 결국 아무것도 없었다. 세상은 그렇게 공평했다. 시간이 오래 걸릴 뿐 끝내 제자리를 찾아가는 법이었다. 그로부터 2년이 더 흘렀다. 한민이는 3살이 되었고 세상 모든 것에 호기심이 가득했다. 말도 잘하고 웃음도 많았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나는 이 아이가 내 인생의 2번째 기적이라는 걸 느꼈다. 어느 날 정비소로 손님이 찾아왔다. 사장님, 혹시 안재훈 씨 맞죠? 민정 씨 전 남편분이시죠? 네. 그런데요? 며칠 전에 봤어요.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아이도 컸던데 둘이 단칸방에서 지내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상하게도 미움보다 연민이 먼저 밀려왔다. 하지만 이제 그 삶에 개입할 이유는 없었다. 각자는 자기 선택의 끝에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그날 저녁 집 문을 열자 한민이가 달려와 품에 안겼다. 아빠 왔다. 우리 한민이 오늘은 뭐 했어? 엄마랑 놀았어요. 그 맑은 목소리에 하루의 피로가 녹아내렸다. 부엌에선 지은 씨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여보, 수고했어요. 당신도 고생 많았어요.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한민이의 3단어 자랑을 들었다. 그 평범한 순간이 예전 그 어떤 화려한 시간보다도 눈부셨다. 창밖에선 저녁 노을이 천천히 내려앉고 유리창에는 우리 셋의 그림자가 나란히 겹쳐 있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행복이란 건 거창한 게 아니구나. 누군가의 웃음, 누군가의 손, 그리고 돌아갈 집. 그게 전부라는 걸.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